고품격 나날이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8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상품 주나요? 아니 그렇죠. 상품 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뭐 하지 문제를 않았나요? 냈잖아요. 네. 포체티노 이 그쵸. 네 글자에 네. 사행시를 지어버리니 난리가 났어요. 세 번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세 분을 저희가 또 선정을 했어요. 네. 하나씩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은지. 아이디 매일 비가 오면 좋겠다 님께서 보내주신 사행시입니다. 아이디는 꽤 서정적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포, 포대기에 채, 체온으로 나를 길러주셨으며 고달퍼도 힘든 티, 티 한 번 내지 않으신 어머니께 노.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노사연 만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분께 센스가 정말 좋으셨어. 선물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광태님이라는 분이에요. 포, 포체티노는 채, 체급 차이의 한계 속에서도 티. 티끌을 모아 태산의 결과를 만드는 감독. 노. 노익장이 될 때까지 영원하세요. 오. 이거 좀 괜찮죠? 제가 이분들한테 가장 감명 깊은 게 뭐냐면 티가 제일 어려워요. 아 맞아요. T로 시작하는 한글이 뭐가 잘 있을까? 없어요. 잘 없는데 처음에는 티가 안 난다. 두 번째 분은 티끌 티끌 모아. 모아. 그게 있었네요. 네. 티가. 자,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포. 임종택님인데 임종택님 이분은 본명을 쓰시나 보죠? 네, 그런가 봐요. 포, 포만감을 넘어 채, 체한 느낌이 계속되면 티. TV를 틀어 오, TV가 있구나. 노. 노란색 컬러 선샤인의 질주를 보라. 오, 멋있죠. 냉철하게 저는 완성도는 세 번째 분이 제일 점수. 아, 진짜요? 네, 높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세 분만 드리면 얼마나 또 아쉬우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또 얼굴이 좀 잘생겼잖아요. 이 포체티노 감독의 얼굴을 그려서 보내주신 분들 포체티노 인사이드 스토리를 보내드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뭐 애니메이션을 그려도 되고 캐리커처를 해도 되고 가지가지로 포체티노 감독을 표현해주세요. 두 분 만약에 그림 그리려면 자신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그림 잘 못 그려요. 왜냐하면 미술은 철학이랑 조금 뭐 약해요.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런 분들은 전형적인 이제 문과.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림 쪽으로는 살짝 저는 그 우리 반에서 미술 제일 못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손이 뭐 이렇게 오리고 3학년 때는 신경질이 나서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다 까맣게 칠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검사를 하러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눈을 두 개를 딱 그렸어. 현대 미술인 척 창의적이다. 하려고. 나이가 선생님이 오더니 황당하잖아요. 검정색이니까다. 거기 눈만 두 개. 이게 뭐냐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인데요. 엄청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대상감인데? 장지현 씨는 저 현대미술 작가. 변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원투펀치 저희 세 명은 그림이 소질이 없으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신 이렇게 그려주셔서 선정을 세 분을 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응모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앞에 사설이 길었어요. 빨리 또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오늘 주제는요. 2019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프리뷰를 했어요. 제가 봤거든요. 와, 거의 그대로 예상대로 됐더라고요. 거의 그대로 예상대로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변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다른 이제 빅5 리그를 제외한 그렇죠. 다른 이제 중하위 리그, 중소 리그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빅5 리그만으로 16강이 채워진 게 뭐 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빅5 리그가 16강을 다 차지했다는 거는 결국 이 한 줄로 정리가 되거든요. 결국 유럽 클럽 축구에선 돈이 중요하다. 다른 리그들보다는 아무래도 빅5가 돈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돈의 위력이 크게 발산되고 결국 그걸로 결말이 지어진 조별리그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뭐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대회처럼 이변이 하나도 거의 발생되지 않은. 물론 이제 뭐 인터밀란이 섞인 조 이런 조들은 세 팀의 이제 혼전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런 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예상대로 됐고 심지어는 막 그 라이프치, 리옹, 벤피카, 제니트가 몰렸던 네. 이런 조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도 예상했던 라이프치가 그래도 제일 우세하지 않겠냐. 맞아요. 그리고 또 리옹이지 않겠냐. 그게 또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변
일어나지 않고 예상한 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프리미어리그 4팀, 그리고 라리가 4팀, 분데스리가 3팀, 세리에 3팀, 그리고 리그왕 2팀 이렇게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조. A조는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파리가 1위 할 가능성이 높고 레알 마드리드가 2위로 두 팀이 이제 16강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이제 파리가 초반 1차전 같은 경우 1차전이 레알 마드리드전이었거든요. 그 경기가 음바페가 부상으로 빠지고 카바니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런 악재 속에서 상당히 조금 1차전이 이제 힘들지 않겠냐. 그것만 넘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새로 영입된 이카르디나 인터밀란에서 임대된 또 세비야에서 온 사라비아, 에버튼에서 온 이드리사 게 이런 선수들이 거의 적응 기간 없이 처음부터 무난한 활약을 네. 해줬어요. 그러면서 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1차전 레알 마드리드전을 오히려 3대 0으로 완파를 하면서 스타트를 상큼하게 끊었고요. 결국은 5승 1무, 뭐 압도적인 17득점 2실점의 압도적인 순위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조에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갈라타사라이가 대대적인 영입을 해서 과연 고춧가루 부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약간의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너무 많은 변화를 준 것이 갈라타사라이는 조직력에 좀 문제를 드러내면서 네.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고 지금 자국 리그에서도 부진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춧가루 역할을 하질 못했다. 네. 그리고 클럽 브루에는 레알 원정 때 2대2로 이기면서 약간 고춧가루 역할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두 팀 모두 갈라타사라이와 브루에 모두 1승도 못 챙기면서 예상대로 파리와 레알이 손쉽게 1, 2위로 16강 진출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1, 2위와 3, 4위의 승점 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득실점 차도 굉장히 많이 나요. 네, 이 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리가 사실 레알과의 첫 경기에서 파리는 공격 주축들이 상당수가 빠졌었고요. 레알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수비 쪽이 또 많이 결혼이 있었어요. 네. 이날. 그래서 공격 빠진 팀이 낫냐 뭐 수비 빠진 팀이 낫냐 해서 레알은 네이마르 징계도 참 있었죠. 맞아요. 1차전 예, 때는요. 예. 그러니까 거기 네. 그 자랑하는 공격수들이 다 빠진 셈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주력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오히려 그때는 수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팀의 골격이 잘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자르 선수도 그때까지는 사실은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컨디션 자체가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하지만 요즘 보면은 그때보다는 좋은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2차전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스포티비 네. 데뷔한 경기이기도 한데 네, 거기서는 사실 레알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해놓고 나중에 비기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레알도 지금 추세대로 계속 나가면 2월 넘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승 후보 경쟁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그래도 레알 팬들은 지금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2조에서 가장 느낀 거 하나가 뭐냐면 올 시즌이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로 우승 한번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16강이 정해졌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북메이커들이 이제 우승 확률, 뭐 배당률 이런 걸 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오진 않았는데 어디가 1등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만약에 지금 16강 조별리그만 딱 끝난 상태에서 한번 그 우승 확률 내봐라 하면 파리 생제르맹을 저는 1위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팀의 문제는 결국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끝까지 부상 없이 중요한 지점에 갔을 때 정신 차리고 좋은 컨디션에서 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만약에 그것만 되고 전체적인 선수단이 뭔가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큰 트로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투쟁심으로만 조금 뭉칠 수 있다면 지금 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근년의 파리 생제르맹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뭐 공격력 강한 다른 팀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다른 팀들과의 그 공격 쪽이 위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마르 음바페에다가 이카르디가 있고 카바니가 있고 디마리아가 있고 사라비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엄청나죠. 라인이면은 뭐 한두 명이 빠져도 위력적일 정도니까. 그래서 2조에서 느낀 거는 파리 생제르맹 우승 가능 시즌. 레알 마드리드 점점 좋아지고 있음. 그걸로 요약이 된다 싶습니다. 저는 질문. 근데 네이마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끝까지 좀 잘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여론도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네이마르 선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중요한 고비마다 항상 긴 장기 부상들이 막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여름에 있었던 정말 팀 나간다는 그 이른바 땡깡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몇 개월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항상 고비마다
전체적인 선수들이 뭔가 트로피를 향해서 일치 단결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프랑스 리그는 좀 너무 편안하게 이 팀이 치르기 때문에 정말 강팀을 만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을 올 시즌에 잘 극복만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뭔가 공격 파워는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좀 무서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조를 정리를 했고 이제 B조로 한번 가볼게요. B조도 예상대로 그냥 갔어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뭐 최근 리그에서는 연패당하고 그게 좋지는 않지만 역시 챔피언스 리그는 전승으로 올라갔죠. 네, 최근에 수비진의 부상자도 많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시 바이에른 뮌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저희가 1위로 예상을 무난하게 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고춧가루 역할을 잠깐 해줄 수 있겠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프리뷰 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첫 경기 사실 토트넘이 올림피아코스 원정 가서 비겼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홈에서 2대7로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토트넘이 여기서 고춧가루한테 당하고 레드스타 이제 힘겨운 원정 경기도 있고 막 남겨진 3, 4차전이 있었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이 레드스타전 두 경기가 보약이 됐죠. 네, 두 경기를 대승을 거두면서 토트넘이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고요.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올림피아코스와 레드스타예요. 이 두 팀이 자기들끼리 1승 1패를 주고받았어요. 네. 자기들끼리 3위 경쟁하는 구도로 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난하게 2위가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 올림피아코스의 뭐 포덴세나 또 엘 아라비나 또 베테랑 발부에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좀 뭐 해주지 않을까 싶은 선수가 있지만 역시 그 벽을 넘진 못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네. 그리고 레드스타도 뭐 까냐스부터 마테오 가르시아 아르헨티나 출신의 또 마르코 마린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토트넘과 이 바이에른 뮌헨 앞에서는 힘을 쓰질 못했어요. 웬만한 그런 정도의 보강과 용병으로는 프리미어리그나 B클럽의 강호들을 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조입니다. C조로 넘어갈게요. C조는 뭐 사실 아탈란타가 1무 3패 대 2연승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조는 제가 이거는 상황만 먼저 얘기하면 아탈란타가 마지막 경기 이전까지 4점밖에 안 됐어요. 네. 샤크타르와 디나모는 6.5점이에요. 그럼 6-5-4였거든요. 근데 4인 팀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7로서 뛰었어요. 6-5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아탈란타는 자신들의 일을 했죠. 샤크타르 힘든 원정이지만 그거를 가서 이겨냈고, 그리고 맨시티가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을 가서 조금 잘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시티가 또 아탈란타의 바람을 들어줬어요. 네. 그러면서 아탈란타가 올라감으로써 2조는 결과적으로는 세리아 팬들에게 매우 기쁨을 선사했을 겁니다. 세리아 팬들이 사실은 인터밀란이 도르트문트에게 잡히는 그 이제 바르셀로나 1.7군을 맞아서 패하는 바람에 도르트문트에게 잡히면서 사실 세리아 팬들이 상당히 좀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탈란타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날에 오히려 진출이 됨으로써 세리아 팬들을 좀 행복하게 해줬던 아탈란타였던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특기할 만한 제 기억은 뭐냐면 처음에 3패를 하고 나서 조별리그 통과한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알란 시어러, 로랑 로베르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있었을 때 뉴캐슬이 좀 비교적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반에 먼저 3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3승을 했어요. 3패 후 3승으로 9점으로 조별리그 통과한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처음 3경기를 다 지고 아탈란타가 그 다음 경기를 또 무승부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3번 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쭉 이기기라도 했지, 아탈란타는 4경기까지 승점이 딱 1점. 그러면 초반 4경기에서 승점 1점인데 조별리그 통과? 이거는 사실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뭐 그 기록까지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좀 희귀한 사례를 아탈란타가 남겼다는 생각이고요. 그 비결은 결국 이 조의 구조에 있었는데 맨시티가 너무 확연한 1강이었고요. 나머지 3팀이 1중하라고 해야 될지 지금 3팀이 다 승점이 비슷해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반 4경기를 죽쓰고 나서 총점이 7점밖에 안 되는데 조별리그 통과를 한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앞으로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굉장히 희귀한 일을 저는 해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샤흐타르 두 팀이 서로 2대2, 3대3
서로 물고 뜯고 실속을 못 차렸어요. 전체적으로 초반의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하면서 맨시티가 1위이고 나머지 세 팀이 싸울 텐데 샤우타르가 최근에 브라질 출신 축 선수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제 귀화를 했다. 그래서 브라질 출신 최전방 공격수 모라이스도 귀화를 했고 또 오른쪽 윙어인 마를로스도 귀화를 했고 이러한 브라질 라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샤우타르가 아틀란타 원정에서 이길 수 있으면 또 자그레브 원정에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샤우타르가 거기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 아틀란타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사실 2위 싸움에 샤우타르가 불을 지펴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조는 한현님이 좋아하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오르샤나 또는 스위스 대표인 가브라노비치나 다니 올모 선수도 다니엘 좋아요. 스페인 출신의 다니엘 올모 선수나 이런 공격진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만만치 않았고 다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세 팀이 물고 뜯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약간 어부지리성 연승의 아틀란타가 혜택을 받고 마지막에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승점 6점짜리 싸움이죠. 그 경기 이기고 그리고 또 샤우타르 원정 이것도 역시 6점짜리 싸움에서 3대 0으로 이기면서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성공시켰는데 역시 그 힘은 두 경기 다 무실점으로 이겼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역시 이 특유의 이탈리아 팀들 그래도 수비 조직력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조금 더 탄탄했다. 샥타르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승점 1점으로 네. 떨어졌으니까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자, D조 볼게요.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나 예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D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 2위로 마쳤습니다. 유벤투스는 무패로 지금 1위가 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레버쿠센과의 이 조별리그 3, 4차전이 중요했었는데요. 3차전이었나요? 교체 투입됐던 모라타의 그 결승골 있지 않습니까? 그 골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살려주지 않았나.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특히 1차전 홈에서 이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게 1대 이루어지면서 발목 잡힌 게 상당히 치명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레버쿠센이 올 시즌 경기 기복이 조금씩 있거든요. 무리하게 이제 좀 수비진들이 라인을 당기고 이러다가 로코모티브 크리오비아에게 공간 내주고 실점을 당했고 또 흐라데키 키퍼의 결정적인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대로 실점을 하면서 스스로 자멸한 경기였거든요. 결국 레버쿠센은 발목 잡혔던 경기에서 자신들이 자멸한 그런 내용들을 압도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면서 어이없이 졌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폴란트나 뭐 베일리나 하베르츠도 그렇고요. 벨라라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기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 공격 라인들이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결국은 해주질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또 치열했던 그런 2위 싸움이었습니다. 한 의원님은 D조 승부 포인트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세요? D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저조했던 전반기 뭐 이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별리그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팬들의 기본적인 희망사항은 유벤투스와 1위 싸움을 끝까지 다투는 게 아마 아틀레티코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벤투스전 처음에 뭐 2대2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갈 것도 같았지만 지금 라리가에서 아시다시피 아틀레티코가 득점력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챔피언스 리그까지 여파를 미쳐서 정말 간신히 어떻게 한 골로 뭐 중요한 승점을 따고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과 차이를 좀 벌릴 수는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틀레티코의 힘들었던 전반기가 그대로 반영이 된 조별리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틀레티코가 저는 후반기로 가면 공격력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앙 펠릭스 선수가 사실은 좀 상당 기간 빠져 있었는데 이 조앙 펠릭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기대치에 부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선수는 분명히 뭔가 아틀레티코에게 좀 다른 차원의 어떤 공격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전 분명히 요즘 경기들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6강에서 누가 이제 아틀레티코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좀 부진했던 팀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팀은 아니다.
분명히 상대를 매우 괴롭힐 수 있는 잠재성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D조까지 알아봤고요. 2조 잘츠부르크에서 이 황희찬 선수를 좀 더 저는 길게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좀 못 보게 되네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약스랑 비교하기에는 전체적인 젊은 선수들 클래스도 수비와 공격 라인에서 뭔가 한 끗 좀 부족했고 가능성은 많이 보였지만 리버풀도 홈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 3까지 따라잡히는 그런 흐름에서는 이 팀이 엄청난 잠재성을 또 보여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치가 사실 세 팀 리버풀, 나폴리, 짤츠부르크가 다 동률이 될 가능성도 남겨져 있는 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경기를 임하는 거 보면은 짤츠부르크가 리버풀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결국 선수들이 이제 경험들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10대 후반에 소보슬라이를 비롯해서 홀란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가능성은 많지만 큰 경기에서 확실히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마무리할 때 좀 클래스 차이가 조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전체적인 스탯은 조금 리버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은 거기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가 마지막 경기가 행크전이었는데 팀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팬들 아시다시피 결국 안첼로티도 이제 경질이 됐죠. 결국은 가투소가 들어왔고 뭐 선수들 그 전에 뭐 합숙 거부하고 징계 먹고 그래서 그 전 또 경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야 나폴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또 밀리크가 나온다고 해서 야 과연 밀리크가 해주겠느냐. 최근에는 승리도 계속 없었고 근데 밀리크가 확 해주면서 마지막에 사실 나폴리가 이제 분위기를 추스리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도 지금 됐지만 행크전 대승이 결국 나폴리로 하여금 위기의 동아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숨통을 제시해줬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노련미로 1위가 된 것 같고요. 나폴리는 이제 막판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알겠습니다. 한의원님은 2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짤츠부르크가 지난 시즌 아약스와 완벽하게 매치되기에는 지난 시즌 아약스에 비하면 뭐 멤버라든가 전체적인 풀어나가는 기량 자체가 짤츠부르크가 약간 아래인 게 맞아요. 그래서 장 의원님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반복하면 짤츠부르크는 잘했지만 한계를 노출한 건 틀림이 없고요. 저는 이 조는 뭐 한 줄로 얘기하면 황희찬 대 반다이크. 네, 결국 그 장면을 하나 남김으로써 그게 한국 축구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더 가지고서 앞으로의 또 커리어를 끌어나가고 대한민국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 지금 뭐 홀란드 선수는 많은 클럽들이 지금 원하는 선수가 돼 있고 이미 미나미노 선수도 이미 또 이적설 나오고 있고 한데 황희찬 선수도 분명히 요 조별리그 6경기가 황희찬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는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아주 크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빅클럽, 빅리그 뭐 여러 군데서 황희찬 선수를 다 이제 알고 면밀히 관찰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에게는 정말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여기서 한마디만 이제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빅5 리그가 모두 16강을 채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견 리그, 중소 리그의 웬만한 강팀들은 다 이제 유로파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도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굉장히 좀 빡빡해지지 않겠나. 치열하고 재밌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통상 보면은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중견 리그에 또 무시 못할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모두 일제히 유로파 리그에서 다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F조 살펴볼까요? 위원님은 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이것도 예상대로 됐는데 사실 인터밀란이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조죠. 결국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있고 인터밀란과 도르트문트의 2위 싸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프리뷰 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싸움에서 결국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맞대결에서 갈렸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경기는 인터밀란의 도르트문트 원정이죠. 그 경기는 사실 인터밀란이 잡았어야 되는 경기로 저는 봅니다. 전반에 라우타르 마르티네스가 골을 넣을 때 또 베치노가 골을 넣을 때 2대 0으로 앞서갈 때 인터밀란이 완전히 분위기를 잡았었고 전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상당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또 지키는 데 능하고 후반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마무리를 질 수 있었는데 후반 가서 특히 이제 콘테 감독이 간혹 측면 윙어들이 좋은 팀 상대로 측면 윙백들 배우 등 뒷공간
그러니까 측면 배우 뒷공간을 너무 노출하면서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날 도르트문트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잘했던 경기인데 홈에서 후반 들어가서 토르강 아자르 또 이선의 브란트, 제이든 산초 이런 선수들이 칸드레바랑 그다음에 그 비라기의 윙백 그 뒷공간을 계속 허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2대 0에서 3대 2로 졌는데 인터밀란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패배가 결국은 저는 탈락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그 패배가 결국은 승점 6점짜리 싸움에서 결정타가 됐고 그 이후에 좀 회복을 하려고 한 흐름이 결국은 마무리가 안 되면서 결국 도르트문트가 2위가 됐죠. 네, 인터밀란은 실패를 한 그런 시즌이 됐고 유로파리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한 줄로 일단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안토니오 콘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여태까지의 그 빛나는 커리어가 있죠. 빛나는 커리어가 있는데 콘테 감독 커리어를 보면 리그는 강한데 그 콘테라는 어떤 그 전술가를 봤을 때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이 유럽 클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커리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재현이 됐어요. 네. 그게 또 재현이 됐고 루카쿠 선수는 그 중요할 때 못 넣어주는 어떤 좀 결정력의 약점 그게 또 재현이 됐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제 아마 많은 클럽들이 노릴 만큼 라우타로 선수 이제 아르헨티나를 정말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공격수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하지만 라우타로 요소보다는 콘테 루카쿠 요소가 좀 더 컸나 봐요. 인터밀란이 여기서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에게 남은 것은 스쿠데토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챔피언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네. 올 시즌은 지금 인터가 유벤투스를 리그 내에서는 잡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없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이 마당이 된 상황에서는 인터는 정말 올 시즌은 세리에아를 한번 잡아야 된다. 인터에게는 아마 세리에아에 집중하는 후반기가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G조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1위가 라이프치 그리고 2위가 리옹이에요. 여기가 진짜 죽음의 조였죠. 네. 라이프치히가 3승이고 나머지 세 팀이 2승을 거두고 싸운 아주 엄청난 혼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 때도 2조는 뭐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피 터지는. 네 팀 근데- 승점 유사한 걸로 따져도 이조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11점, 8점, 7점, 7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히어로가 있는 팀이 올라갔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1대1 상황에서 자비처 선수, 그러니까 측면 윙어들이 많이 해줬어요. 측면 미드필더인 자비처 선수가 1대1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른발 대각선 중거리골 그게 컸죠. 그래서 제니트를 잡았던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벤피카랑 그 홈 경기 때 0대 2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 90분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PK를 얻어내면서 2대 1이 됐고요. 네. 그리고 종료 직전에 이 포스베리 선수가 또 결정적인 헤딩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는 경기를 2대 2 무승부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그 경기를 사실 라이프치히가 그렇게까지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면은 막판까지 네 팀이 엄청난 혼전이 아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 히어로들이 측면 미드필더들 특히 잘해줬죠. 그런 경기가 나오면서 나겔스만 감독 라이프치히가 1위로 16강에 갈 수 있게 됐고요. 리옹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히어로가 데파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데파이 선수가 조별리그 5경기 나와서 모두 골을 넣었어요. 네, 특히 이제 결정해줘야 될 때 그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차이가 결국 리옹에게 2승 2무 2패 2위를 만들어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나겔스만의 어떤 스타 감독으로서의 이름은 계속 이어진다. 플러스 벤피카와 제니트가 예년만 못하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조별리그 처음에 조 나왔을 때 그렇죠. 그 프리뷰에서 저희가 했었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벤피카, 제니트 이 두 팀은 사실은 빅클럽들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팀들이었거든요. 계속 그랬죠. 장기간 동안. 그런데 올 시즌이 제가 봤을 때는 벤피카도 그렇고 제니트도 그렇고 과거에 잘 나갈 때만큼의 장 의원님 표현 그대로 또 제가 반복하면 히어로들이 예전엔 좀 있었어요. 근데 히어로 수가 예전보다 줄었어요. 네네. 그래서 벤피카와 제니트가 상대적으로 올 시즌은 예년만 좀 못한 전력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라이프치히와 리옹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조입니다. 한 의원님이 장 의원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첼시는 그 리리그 경기 막판에 찬스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첼시가 조금- 3등이 될 수 있었죠. 조금 쫄렸죠. 근데 원래 그게 축구입니다. 첼시가 릴은 이길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승부는 발렌시아와 아약스가 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마 경기하기 전부터 아약스도 알고 있었고 발렌시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약스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두 경기가 좀 아약스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네. 첼시와 4대4 했던 경기. 그 경기가 아약스가 크게 앞서가고 있다가 갑자기 센터백 더블 퇴장이 나오는 아주 진풍경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약스가 그 이후에도 날카로운 역습을 2명 부족한 상황에서도 간간히 하면서 잘 버틴 거는 물론 아약스가 잘했지만 어쨌든 아약스는 초반에 많이 앞서갔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 첼시전을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그리고 아약스에 뭐 죄가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 그 6차전 발렌시아를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발렌시아는 제가 올 시즌 본 모든 경기를 통틀어 투쟁심, 정신력 이게 최고의 경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아약스는 정말 그 안 될 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프로메스라든가 이제 몇 명 공격 자원들이 조금 빠진 것도 있었지만 발렌시아는 그렇게 따지면 실로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부상자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아약스가 뭐 우리 부상 때문에 졌어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요. 발렌시아가 부상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아약스는 사이클이 안 좋을 때 걸렸고 발렌시아는 올 시즌 최고의 집중력과 최고의 정신력으로 부상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조 1위를 만들어낸 이래서 정말 축구 몰라요가 또 통용이 그렇죠. 되는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첼시 같은 경우가 발렌시아 원정 갔을 때도 첼시가 사실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 경기가 에이브라함이 전반 막판에 허리 다쳐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바추아이가 후반에 들어오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파레오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차는 상황에서 케파가 결정적인 선방을 하면서 발렌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끝까지 계속 도전을 막판에 했고 발렌시아가 그 바스 선수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로 들어가는 약간의 이제 크로골이 됐죠. 어떻게 보면 또 신도 도와주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경기를 2대2로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막판에 또 한의원님이 중계하신 또 아약스 경기 그 경기도 아약스에게 특히 후반에는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도메니크 키퍼부터 해서 수비진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절실함이 있었고 끝까지 16강에 대한 집념이 살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아약스는 마지막 경기도 그렇지만 첼시전이 그 치명타죠. 전체적으로 그런 경기들이 중간에 딱 하나 섞이니까 다 승점 거의 6점짜리 경기죠. 결국은 상대에게 승점을 주지 않고 가져오고 본인들이 그렇게 뺏어였어야 되는데 아약스는 그 싸움에서 졌다. 끝까지 재밌는 조였는데 결국은 발렌시아와 첼시가 다 이유가 있는 16강 진출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올라갈 팀이 올라간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강부터는 누가 올라가도 누가 떨어져도 정말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뭐 이제 여러 언론에서 가능한 만날 수 있는 팀 뭐 4개, 5개 있는데 뭐 어디는 좀 까다롭고 어디는 뭐 수월하고 저는 그런 기사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수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두가 상황에서. 까다로운 네. 대진이지 않을까. 그리고 2위 팀들을 자꾸 이제 무시를 하는데 첼시 같은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당연히 네? 좋은 2위 팀들 멘트예요. 무시를 하는데 아주 좋은 화났어요 멘트.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만나도 까다로운 이들 과연 16강 대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승부 예측 시간인데 지난 387회는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저희를 믿지 마세요. 아 이럴 수가 9칸이 어떻게 동그라미가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네. 이제 저희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저희 그냥 승부 예측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코너 없앱시다. 아니 근데 네?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상처만 주고. 이거 상처만 주고. 네. 근데 진짜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388회 전 당분간 지금 무승부를 넣었었는데 무승부를 하지 않겠어요. 한번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8회 승부 예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토트넘입니다. 이거는 장 의원님 그러니까요. 식견을 그래 짧게 들어봐야죠. 아유, 요거는, 이것도 네, 이게 장현님이 울버햄튼 또 중계할 홈이고 건데 요즘 뭐. 울버햄튼이 밸런스가 생각보다 단단해지고 있고 좋아요. 물론 유로파리그를 치러야 되지만 저희 녹화 울버햄튼 기준으로는 이미 진출했기 때문에 진출했기 쉽게 때문에 치를 거예요. 아마 쉽게 로테이션을 시키고 아마 리그를 대비할 것 같아요. 토트넘도 물론 그랬지만 네, 토트넘 원정승 할게요. 토트넘 네, 토트넘 원정승. 네 신승.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하는 의미에서 무승부. 무승부. 네.
울버햄튼 만만치 않죠 지금.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다가는 지금 토트넘이라고 썼어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올강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 할게요. 오, 그럼 누구라도 하나 맞겠지. 이게 저 신하영 장군이 보통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요렇게 아리까리할 때 아닌 것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제가 어. 이때까지 본 정순주 아나운서 중에 오늘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그런 끝나면. 이럴 때는 울버햄튼 해줘야 돼요. 본인이 내가 헌신한다. 라는 자세로 할 때 그게 맞아. 아 맞아. 나를 내려놓고. 신하영 아나운서 그랬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어. 자,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세비야 대 비아레알 라리가 경기 3위와 13위. 요거는 순위상으로 보면은 세비야 게다가 라몬 산체스 피스후한 세비야 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무승부로 하고 싶어요. 산티 카솔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몇 경기 빠졌는데 요 경기는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아레알의 공격력은 세비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요거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전 무승부. 그래서 세비야 승. 세비야 승. 네, 네. 저는. 역배 갈게요. 비아레알 승? 이거 너무 심하게 가시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임팩트가 생겨. 축구공은 둥글다.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릅니다. 예, 예.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그렇게 가야 이른바 짤방에 올라가요. 너무 무리수인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이렇게 그런 맞아. 상황들이 그러다가 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면 맞으면 이게 맞으면 전설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설이 돼요.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 틀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오늘 졸개들이 굉장히 옆에 많이 가르쳐 주죠. 저희. 힘을 주시는데 한번 네.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칼리아리 대 라치오. 네, 올 시즌 세리에A의 최고의 발견은 와. 칼리아리입니다. 그 나인골란 선수, 뭐 로그 선수, 이 치가리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바치는 미드필드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쏠쏠하게 그 이름 네임드들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전력 보강이 상당히 좋아요. 올 시즌에 의외로 지금 그 팀으로 딱 보강이 돼가지고 아주 칼리아리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라치오의 상승세도 라치오가 간과할 수 한번- 없어요. 지금 최근에 막 계속 이기면서 3위입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건 칼리아리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4위와 3위의 대결이. 돌풍의 칼리아리, 칼리아리도 전통의 강호 라치오. 계속 지금 지지 않는 경기하죠. 10경기 넘게. 맞아요. 라치오도 계속 연승이고. 저 무승부. 무승부? 저 무승부. 그러니까 무승부를 왜 가려고. 또 산무예요? 아, 네. 한이는 산무가 만약에 올킬하잖아요. 그것도 대박이지. 레전드가 돼요. 그쵸.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했기 때문에 이 경기 라초에게 한번 승부를 봅니다. 저는 칼리아리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칼리아리가 유독 강팀에게 강해요. 전통의 강호 라치오 한번 잡아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또 하지 않을까. 고마워요. 라치오를 강팀으로 이제 완전 인정을 해줘서. 네, 어떻게 될지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